어머님, 이제 요양원 가셔야겠네요. 저희 신혼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병실에서 들린 며느리의 냉혹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거든요. 과연 이 악독한 며느리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순, 68살입니다. 평생을 개처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 준호만 바라보며 20년을 살아왔거든요. 42까지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본다. 거울 앞에서 몇십 번을 단장하며 떨렸습니다. 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곱고 착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효도도 잘하고 준호도 잘 받들었으면.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새 한복까지 맞춰 입었어요. 결혼식 당일 며느리 다혜를 처음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6인 다혜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몇십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 가방을 번쩍이며 나타났어요. 그런데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사업가가 거래처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혜가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물건 값을 매기는 것 같았어요. 이 시어머니는 얼마나 쓸만할까? 돈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인사를 마치자마자 다혜가 돌아서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히 저를 비웃은 거였거든요.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는 시어머니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게 뻔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거든요. 우리 결혼식 끝나면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혜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시댁이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서로 편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이랑 같이 살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다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따로 산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통보하다니 편하잖아요. 라는 말에서 저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마치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게 뻔했어요. 엄마, 다혜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준호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꾹 참았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겠지. 나도 시대에 맞춰야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속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다혜의 눈빛은 계산기 그 자체였어요. 결혼식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품정하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누가 돈 있어 보이는지, 누가 쓸모 있는지, 어떤 친척이 권력자인지 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사냥꾼의 눈빛이었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니까요. 저 며느리 정상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신우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눈빛 봐. 완전 사이코 같아. 돈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 우리 집안 돈 얼마나 있는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결혼식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너무 차가워. 시어머니 보는 눈빛이 왜 저래? 완전히 깔보고 있잖아. 인사할 때도 성의 없이 하더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혜의 이상함을 눈치챈 거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부에게 정신이 팔려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상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지옥 같은 일들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나자 다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하는 짓거리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완전히 도둑이 와서 집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전문 터리범이 사전 답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다혜가 말했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제 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는 대놓고 들여다보더라고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굴었거든요. 벽장 안까지 슥슥 들여다보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실 곳곳을 기웃거리며 장롱,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처럼요.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뭐가 비싼 건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잡아내니까 다혜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어떤 가구 쓰시는지 구경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취향도 보고 싶고, 어떤 브랜드 제품들 쓰시는지 궁금해서요. 구경이 아니라 탐색이었거든요. 집 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구들 다 비싸 보이네요. 특히 이 장롱이랑 식탁은 진짜 고급스러워요. 원목으로 만든 것 같은데 몇백만 원은 하겠어요. 잠깐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팔면 돈 좀 되겠어요. 그때 되면 저희 목도 있죠? 상속받을 때 말이에요. 순간 귀가 멍멍해졌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저희 목도 있죠? 라고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된 며느리가 벌써 시댁 재산 분할 얘기를 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이런 인간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뻔뻔한 인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시댁 재산을 노리다니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키워졌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겨우겨우 대답했지만 속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며느리가 제 얼굴 표정을 빤히 지켜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 할머니 돈 꽤 있을 것 같은데 바보같이 순진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에게 하소연했더니 영숙이가 펄쩍 뛰었어요. 며느리가 집안 돈에 눈독 들이면 집안 완전히 망한다. 정말 조심해라. 그런 년들 끝이 좋지 않아. 돈만 빼먹고 도망가는 경우 진짜 많다고. 내가 본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야.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다혜의 차가운 눈빛과 저희 목도 있죠? 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인연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준호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는 거야. 다음 주말 다혜가 더 대담해져서 왔어요. 어머님, 이 그릇들 얼마짜리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도자기 같은데 비싸 보여요. 이 시계 비싼 브랜드죠? 요즘 이런 거 몇백만 원 한다던데 스위스 제품인가요? 하나하나 가격을 따지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경매사 같았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다혜가 비꼬듯 말했어요. 어머님은 참 검소하시네요. 이런 좋은 것들 숨겨두시고 말 안 하시고 겸손하세요. 숨겨둔 게 아니라 원래 조용히 살던 건데 인연이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조용히 살던 건데 말이에요. 요즘 시대엔 투명하게 살아야 해요. 가족끼리 숨길 게 뭐 있어요? 재산 규모도 알아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죠. 다혜가 계속 압박했어요. 투명하게 살라고요? 시집 온 지 한 달 된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다 알아야 한다는 소리였어요.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집안 귀중품들을 치워두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도둑 맞을까봐 숨어 다녀야 한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았어요. 마치 범죄자가 와서 집을 털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분이었어요. 다혜는 갈 때마다 제 반응을 살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도 올게요. 구경할 게 많아서요. 아직 못 본 방도 있고 창고도 봐야죠. 그 말에서 완전한 위협을 느꼈어요. 구경이 아니라 정찰이었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핑계로 또 집안을 뒤질지 뻔했어요. 준호야, 다혜가 좀 이상하지 않니? 자꾸 집안을 뒤지는 것 같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다혜는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새 가족이 되었으니까 궁금한 거죠. 준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다혜가 어느 날 대놓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준호랑 상의해서 투자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투자라니, 인연이 제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얼버무렸지만 다혜는 끈질겼어요. 요즘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겠다면서 제 돈을 노리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심지어 다혜는 제가 어디 은행을 다니는지,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까지 캐물었어요.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알아둬야죠. 건강 걱정은 핑계고 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는 거였어요. 이때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지옥의 시작일 줄은. 며느리의 욕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약과였어요. 이 악독한 년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며느리 다혜가 본격적으로 독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완전히 세뇌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전을 펼쳤거든요. 이 악독한 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자기야, 우리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데 어머님 용돈까지 드려야 해? 다혜가 준호를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이 우선이지. 어머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 우리는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완전히 독사 같은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집에 우리 돈도 들어갔잖아. 수리비며 생활비며. 나중에 상속받을 때 우리 몫 빼고 줄 것 같지도 않고. 다혜가 계속 독을 부어 넣었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준호도 점점 세뇌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매일매일 귀에 독을 부어 넣으니까 아들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악랄한 년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왔을 때 표정부터 달랐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엄마, 용돈을 좀 줄여야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제가 물었더니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이 우선이에요. 다혜가 임신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완전히 며느리에게 세뇌당한 말투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내가 대학 다닐 때 누가 등록금 댔니? 결혼 준비할 때 누가 도와줬니? 제가 따졌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준호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젊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였어요. 알겠다. 겨우 한마디 했지만 속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 상황에서 울면 져주는 거니까요. 그날부터 동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순이네 며느리가 돈줄 막았다며. 아이고, 저런 며느리 만나면 끝이야. 그러게 처음에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속을 봤어야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다혜는 이제 완전히 도도해졌어요.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깔보는 태도가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심심하시죠? 정중한 척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 반찬 너무 짜지 않아요? 요즘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 어머님 옷차림이 좀 촌스러우시네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저를 공격했어요. 완전히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없을 때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이제 현실 좀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요. 완전히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하다니. 준호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라고요. 다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간섭 그만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다혜가 계속 저를 짓밟았어요. 제 마음은 매일 찢어졌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 정도면 우울증도 의심해봐야겠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며느리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이럴 때만큼은 아들이 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다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악독한 년이 저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혜가 나타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됐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 가셔야겠네요. 다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요양원이라고요? 이 악독한 년이 감히 병실에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신혼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다혜가 뻔뻔하게 계속 말했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다음에 더 큰일 나면 어떡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어요. 준호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호가 눈을 피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드는 거였어요. 어머님도 알잖아요. 우리 둘이서 돌봐드리기엔 한계가 있어요. 다혜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요양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24시간 계시잖아요. 체계적 관리라니 완전히 저를 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혼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 가져야 하는데 다혜가 더욱 뻔뻔하게 말했어요. 신혼 스트레스라니 제가 방해물이라는 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알겠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다짐했어요. 다혜의 악독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인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악독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요양원에 가라고? 좋아. 한번 해보자.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고. 밤새 뒤척이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 년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면 아예 돈을 없애버려야지.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다혜가 노리던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제일 먼저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금매로요.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좋은데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오를 텐데요. 최소 3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2억 5천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처리해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의아해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 씨는 아시나요? 집 주인이 바뀌는 건데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집인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내가 못 팔아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준호 몰래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악독한 며느리한테 미리 알려주면 방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절대 준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동산 사장에게 단단히 당부했어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던 그 집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였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다혜야, 각오해라. 그 돈으로 제 명의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2억 5천만 원 받은 돈 중에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 2억은 절반은 은행에 저축하고 절반은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며느리 몫이라고 할 만한 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기부 증서를 받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다혜가 노리던 돈이 고아들에게 갔구나. 이 돈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 잘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착한 곳에 쓰이니까 더욱 마음이 편했어요. 며느리 다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준호가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집이 비어 있더라고 하네요. 그제서야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다혜가 미친 듯이 전화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다니. 완전히 미쳤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허락?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 집 파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정신이 나갔나? 시집 온 지 몇 달 안 된 며느리가 감히 시댁 재산에 관여해. 다혜가 완전히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몫은요? 나도 이 집에 기여했잖아요. 청소도 했고, 밥도 해드렸고, 준호랑 결혼해서 며느리 역할도 했잖아요. 다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기여했다고요? 한 달 만에 집값 따지고 요양원 보내려던 년이 뭘 기여했다는 거예요? 너한텐 줄 목 없어. 꿈도 꾸지 마.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 집은 내 시댁이지 내 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요양원 가라던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다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돈은 어디 갔어요? 설마 다 써버린 건 아니죠? 은행에라도 넣어뒀죠? 다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기부했어. 고아원에 전부 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야. 제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혜가 기절할 뻔했어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1억이나 되는 돈을 기부했다고요? 다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애 낳아서 키울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결국 본심이 드러났네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다혜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준호에게 전화했나 봐요. 준호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해요? 다혜가 울고 있어요. 집을 왜 팔았어요? 미리 상의라도 하시지. 내 아내가 우는 게 내가 알바야?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병실에서 요양원 보내자던 사람이 왜 울어? 이제 와서 우는 게 말이 돼?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언제야? 준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다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과도 하겠다고 하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필요 있었지.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당당함은 어디 갔어? 그때 다혜가 울면서 나타났어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제 와서 빌어? 요양원 가라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당당함은 어디 갔어? 제가 비웃었어요.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다혜가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거든요. 늦었어. 이미 다 끝났다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해. 우리 엄마도 사람이다. 병실에서 요양원 얘기를 어떻게 해? 나도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였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악독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혜를 잘못 봤어요. 준호가 저에게 사과했어요. 가족이 한바탕 대판 싸우고 다혜는 결국 울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 돈도 없는 집안이 뭘 그리 잘났다고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마음만은 넓어졌거든요. 정순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뭔 좋은 일 있어요? 복지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응. 골칫덩어리가 사라져서 그래.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가끔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혜의 본성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병실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었죠.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이제 홀가분해졌어. 제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필요 없어.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다혜가 없어지니까 더 편해졌더라고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다혜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준호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어요. 다혜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보세요. 다혜가 완전히 미쳤나 봐요. 드디어 진짜 부자와 재혼했어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이제 진짜 행복해졌어요. 가난한 집안과는 안녕. 다혜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식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준호와 이혼한 지 겨우 2달 만에요. 새로운 남편은 대기업 사장이었어요. 다혜가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글을 보니까 완전히 가관이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엔 진짜 승리했어요. 벤츠도 사주고 명품도 마음껏 사주네요. 완전히 뻔뻔한 인간이었어요. 결국 처음부터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준호는 그냥 징검다리였던 거죠. 시댁 재산 털어먹고 더 큰 사냥감을 찾은 거였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었다니! 준호가 분노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혜의 과거였어요. 알고 보니 이전에도 2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어요. 매번 남자 재산 노린 다음에 더 큰 사냥감 찾아서 떠났던 거였습니다. 완전한 결혼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저런 년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했다니. 정말 무서운 년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알아보셨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준호가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다혜는 새로운 남편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제 진짜 승리자가 됐어. 가난한 집안과는 완전히 안녕. 이제 진짜 부자 생활 시작이야. SNS에 올린 글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카드를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다혜의 과거 이혼 사유와 재산 편취 전과를 모두 조사해뒀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남편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사기꾼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어.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무너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6개월 후 다혜의 새로운 남편이 진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보낸 자료를 받고 다혜의 과거를 다 알게 된 거였죠. 엄마, 다혜가 완전히 망했대요. 준호가 기뻐하며 달려와서 말했어요. 재산도 다 토해내고 쫓겨났대요. 새 남편이 사기 결혼이라고 소송까지 걸었대요. 위자료까지 물어달래요. 인과응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혜의 새로운 남편이 언론에까지 폭로한 거였어요. 결혼 사기꾼을 조심하라면서 다혜의 실명까지 공개했거든요. 이제 다혜는 어디 가서도 살기 힘들 거예요. 인터넷에 다 퍼졌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악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법이야.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승리한 거였어요.